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순입니다. 일단 오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이제 소위 말하는 생활방역 체제,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된 첫날이라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떨어져 앉고 물리적 거리를 두고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도 이렇게 모여서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둡니다. 게다가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보건학자이면서 이런 위기소통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더욱더 소통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쯤 해서 한번 돌아보는 기획은 아주 시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헤아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08일 정도 지났고요. 그동안의 소통을 짚어보고 다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처음에 의뢰를 받을 때 저도 이제 프로그램 구성의 위원회 한 명이었기 때문에 여러 명이 모여서 어떤 주제들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상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의료인이나 일반인 그리고 언론의 코로나19 소통을 이제 평가하고 그리고 전략을 끌어보자는 취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면서 가정을 해본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이 지금의 방식의 발표가 예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어떤 분야의 분들이시겠구나라고 대략이나마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 아예 없이 저희들끼리만 말할 때에는 실제로 듣고 계신 분들이 어떤 관심이 있는 분들이고 어떤 배경을 가지신 분들인지 감이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가정할 때는 아마도 보건의료 분야에 계시는 전문가 혹은 관련자일 것이다 라는 걸 가정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진행하는 연구의 분야나 내용이 좀 다양한데 그중에서 오늘은 보건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에게 아마 관련성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렸고 아주 중요한 게 이건데 물론 우리가 이제 생활 속의 거리두기로 바꾼 첫날이긴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지금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적인 상황이고 팬데믹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아직 심각 단계에서 내려가지도 않았고 전문가들은 특히 바이러스 전문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부터 1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에 많은 부분이 열려 있고 불확실하다는 점. 따라서 이제 주체별로 짚기는 짚을 것인데 이랬다 내지는 잘했다 뭐 대단하다 내지는 문제가 많다라는 식의 표현보다는 조금 좀 개별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게다가 제 발표 시간이 2시간이 아니라 20분이고 이미 저희가 좀 앞에서 늦었기 때문에 더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다소 좀 개별적이더라도 개선이나 변화에 필요한 지점들을 말씀드리고 특히나 맨 마지막에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전문가 집단과 의료계 그리고 정부가 시민사회와 함께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이 과학과 의학 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 강화라고 하는 좀 큰 주제로 합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언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 말씀드릴 자료는 일일이 인용을 달지 않았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 1월 말부터 시작해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위험인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차까지 마무리가 됐고 곧 5차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동시에 지난 4월 말에 서울 시민 813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서의 키워드 검색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를 수집해서 그 내용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 그것에 관련해서는 저의 공동 연구자셨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인용의 차원에서 토픽 모델링이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분석에 대한 결과도 인용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자로 참석해 주신 이왕준 이사장님이 계시는 명지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진행했던 병원 직원들 안에는 간호사 의사를 포함하는데 직원들의 위험인식 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학자들이 많은 문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만약에 꼽는다면 저희는 이제 코로나19를 뭐 재난이라고도 표현하고 위기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학술적인 언어로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입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대표적인 사례가 감염병, 그것도 신종 감염병이고요. 이런 신종 감염병의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 그게 누가 됐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소통해야 될 콘텐츠의 핵심은
지금 이 위험이 얼마나 되는 위험이냐가 1번이면, 그래서 그 위험을 너무 과도하게 보거나 반대로 너무 얕잡아 보지 않도록 잘 소통하는 게 1번이라면, 두 번째의 핵심은 그래서 뭘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와주신 내지는 듣고 계신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1번을 매우 완벽하게 하셨더라도 막상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통 사람들이나 내지는 환자들의 입장에게 뭘 하고 뭘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액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주지 못하면 반쪽짜리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고요. 액션에 대한 지침은 수도 없이 내지는 가이드라인은 많이 주시지만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위험이 내지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하면 그 또한 반쪽짜리가 될 것입니다. 이거를 최근에 2020년 지난 4월에 이 중국 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그림을 발표했고 저는 비교적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제 적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전문가들은 미디어라고 하는 언론의 위치를 잡지 않아서 저는 이것을 변형해서 미디어의 위치를 나중에 좀 추가할 예정입니다. 어쨌건 정부가 있고 전문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료인이 있고 뭐 과학자가 있을 것입니다. 내지는 산업의 어떤 리더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전문가가 있으며 그리고 일반 시민 혹은 국민이 있습니다. 역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문가는 철저히 증거에 기반하고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도와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앞에서 박 교수님께서 너무 잘 보여주셨던 그런 과학적인 분석 혹은 그 앞선 연자들이 말씀하신 정책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방해하거나 의도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임파워먼트를 줘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정부는 국민을 향해서 정보 전달을 하고 소통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개와 접근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리거나 내지는 늑장하거나 이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오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이 자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5월 말에 제가 속해 있는 서울대학교에서도 관련해서 발표가 있는데 그때는 좀 더 시민사회적인 이야기를 할 테지만 오늘은 제 생각에는 이 전문가 소통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전문가는 정부를 향해서는 가장 최신 지견을 적용해서 방역 대책이나 아니면 사고의 수습 혹은 안전 관리에 관련돼서 끊임없이 분석의 자료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저 그런 내지는 늘 똑같은 견해를 듣고자 지금 저희가 전문가들을 소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이미 박 교수님께서 너무 잘 보여주셨지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안 거보다 알아야 될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는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답을 원하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바로 이 과학적 사실에 대한 설명 책임에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 얼마나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사회를 향해서 보이는 반응은 달라지는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와 국민으로 제한하거나 국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안에 언론이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또 이 내용을 듣고 계실 전문가들이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과학계 내지는 의료계와 국민들은 전략적인 소통을 해왔는가? 그리고 전문가 집단과 정부는 증거 기반의 소통을 해왔는가? 정부와 국민들은 충분하게 그리고 이 접근성이나 이 개방성 혹은 민주성이라는 것을 보장하며 소통하고 또 피드백을 해왔는가, 이런 것들이 흥미롭게 따져볼 점. 예상하시겠지만 이걸 하나하나 다 짚자면 2시간을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로 좀 겉핥기식이 되더라도 좀 엿보실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위기소통에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미디어를 넣어서 이제 다음번 언젠가에 발표 때는 수정된 그림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잠시씩 짚어볼 텐데 벌써 제가 11분을 썼네요. 그래서 빨리 하겠습니다. 정부는 저는 지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된 오늘부터는 특히 훨씬 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처럼 위기나 위험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아마 지난번 메르스 때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신속하게 해라, 정확하게 해라, 그리고 투명하게 해라, 이런 기본이 있고, 이거는 근데 이게 잘 되면 소위 말하는 신뢰라는 믿음보다는 신뢰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지는 정보를 얼마나 믿고 따를 것이냐에 대한 게 크레더빌리티고요. 밑에 연민을 그러니까 어떤 공감하고 그다음에 어떤 표현을 표현해 주는 것들, 그리고 개방적인 것들은 믿음에 해당되는데 이건 기본이라는 거,
중요한 건 이게 기본이라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2015년도 메르스를 혹독하게 겪었고 그때 각인이 된 건 정부도 그 당시의 정부와 지금의 정부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이거 잘못하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감을 줬기 때문에 매우 집중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전문가 집단도 앞에서 이황준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시에는 응급실을 기준으로 한 과밀집 그리고 굉장히 빈약했던 공공 장비라든지 예를 들면 음압시설 같은 이런 것들이 큰 문제였었고 늦은 정보 공개와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 공개와 그리고 투명하지 않은 정보 공개가 문제가 되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9명이 의료인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코로나19 당시에는 우한폐렴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이름으로 쓰였을 때 가장 기억을 압도했던 것은 메르스였던 겁니다. 예상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 없는 양호한 성적들을 보여줍니다. 다음을 보시면 여러 차례 조사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갖고 왔는데요. 신속정확 투명에 있어서 응답자들의 평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메르스 때와 좀 대조적이고요. 최근에 즉 4월 말에 진행했던 서울시에서의 위기소통 평가도 비슷하고 점수는 오히려 높은 편이 더 10명 중에 6, 7명 정도는 잘하고 있는 편이다. 신속정확 투명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어서 이제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소통을 할 때는 방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기준은 그러니까 신속정확 투명만은 아닌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중수본 설치 100일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었는데요. 전 세계가 함께 위기 관리에 있어서 권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이 8가지고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고요. 노란색을 칠한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점수는 3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5점 척도에서 3점을 넘어서면 보통 이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예를 들면 전문성에 비해서는 공평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문가 집단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이해 집단과 전문가 집단 중에 일부 집단이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시민 집단 안에서도 종교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공표를 할 때 그런 다양한 입장을 얼마나 충분히 최대한 고려했느냐에 대한 이슈라든지 정부가 국민을 향해서 방역대책이나 재난지원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소통할 때 얼마나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라든지 무엇보다도 사망자와 유가족 내지는 환자, 의료진을 향해서 또 국민 전체를 향해서 공감력을 얼마나 보였냐든지 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점수는 좋습니다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키가 그 세 개의 항목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아마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하게 된다면 왜 이 항목들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고 보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워낙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기소통이나 위험소통, 특히 건강소통을 할 때 어려운 점은 매일매일 예를 들면 연예인 정보, 경제 정보, 주식 정보, 주택 정보에 비해서 건강 정보에 대한 집중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저희들 딴에서는 중요하게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해도 떨어집니다. 다만 신종 감염병이 유행이 되고 이게 전 세계 유행이 되는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귀와 눈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예상은 했지만 그 이상으로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브리핑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그 정보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신뢰한다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아주 짧게지만 주어진 시간만큼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는 지난번 메르스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데 그중에서 특히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 됐던 전문가가 됐던 아니면 언론에 많이 노출되시는 주요 인물들이 됐던 간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다루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고 그게 앞으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도식인데요. 어떤 질병이 혹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내지는 어떤 디제스터, 재난이 발생에 관련돼서 불확실성, 그러니까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가 어떤지,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져 있고 알려져 있지 않은지를 가지고 아주 단순화를 시키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든지 비록 치료제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중증 환자 질환을 다루는 어떤 건강 체제에 내지는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나 어떤 실제 물질적인 조건들이 좋다든지 등등에 의해서 비교적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데 비해서 누가 걸리는 건지, 예를 들면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무증상 감염 같은 이슈가 초기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명확한 답을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 정부가 주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누구에게 더 많이 걸리는지, 일상을 다시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위험으로 확률로 감염이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설턴티가 매우 높은 거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저도 공부를 함께 했던 교수님들이시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불확실성을 다루는 거는 이 건강이든 뭐 일반 물리적인 것이든 간에 위기소통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주제고, 누구도 아주 100% 잘한다고 꼽히는 인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행정학자나 위기 재난을 다루는 학자들께서는 정치인들 또는 의사결정자들하고 과학자를 향해서 두 가지 갈래의 이 불확실성 소통에서 주의해야 될 점들을 줍니다. 핵심을만 말씀드리면, 정치인이나 의사결정자를 향해서는 말하자면 겸손한 소통을 하라.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게 소통을 해야 되고, 실제 바깥의 상황은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매우 불확실한데 이거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분법을 써가지고 잘 된다 안 된다,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지나친 낙관이나 확신을 지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4번, 지금 현재 전문가들 또는 방역당국이 혹은 정부가 사용하는, 지금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보나 지식이 갖고 있는 한계를 굉장히 세밀하게, 굉장히 완전하게, 그리고 이 전문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미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점에서 비추어 보면 저 개인적으로 2015년 메르스가, 그리고 정부의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소통이라든지를 정리해 볼 때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주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당시에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줬었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평가가 양호한 신속정확 투명한 소통이 백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속정확 투명의 점수가 좋은 건 지금의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의사결정자나 전문가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보고 배운 것이 크다는 건, 국민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배우고 우리 사회가 다 학습을 하니까요. 반면 2020년도 이제 우리를 찾아왔던, 그리고 많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가 만약에 지금 주고 있는 교훈을 중간 정산을 해본다면 아마도 이것이 아닌가. 아는 것보다 알아야 될 것이 많다.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같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독감 정도보다도 내지는 비슷한 형태로 이제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했다든지, 치료제 백신이 없는 의미가 뭔지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든지 등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 반면교사를 삼아서,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학교를 다시 개학을 하거나 내지는 다중이용시설을 개방하거나 할 적에 사전 예방적 접근이 최선이다라는 의미를 얼마나 잘 풀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불안한데 그냥 한번 해보자고, 경제를 회복해야 되니까 라는 식의 비일관되거나 이 상충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원래부터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사전 예방적 접근이 사후에 되돌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쓴 게 아니고 그 백악관 그 코로나19 TF에 있는 파우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타임라인 정하지 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자. 그러고 나면 해결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건 바이러스가 정하는 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전 예방적인 접근이다. 와 같은 얘기들을 좀 더, 그리고 지금부터 끝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 번 언론에서도 비판을 받았고 전문가 내부 집단에서도 지적받은 이슈가 이제 경제인들과의 이 대화에서 최고 통치자 내지는 뭐 중앙 부처의 의사결정자들이 이제 머지않아 뭐 잘 될 거다, 이 정도면 될 거다라는 것들은 이제 다행히 그것이 여러 번 있었거나 크게 문제가 됐던 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이고, 반면에 외신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방역의 디렉터들이 내지는 의사결정자들이 신중하고 그리고 이 전문가적인 목소리를 충실하게 할 적에 오히려 그게 고신뢰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 소통에 대해서도 할 얘기는 더 많이 있고 조사한 것도 있지만, 일단 넘어가 보면 지자체에 있어서는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저는 지난 한 달 정도를 매일 거의 이제 매일 해외의 이 정규 브리핑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 백악관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의 이 총리 단위의 그런 브리핑보다는 지자체 단위의 브리핑들을 보고 비교 분석을 아직은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학술적으로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게 전국구가 아니라 내 지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깝게 이제 그 메시지가 다가오게 돼요. 물론 집중도라든지 그 정보를 소통하는 그 빈도나 양은 전국 단위에 비해서는 적지만 밀도라고 해야 될까요? 거리에 있어서는 훨씬 더 프락시멀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권고하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세계의 여러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내용은 지자체 단위에서야말로 취약한 그 지역의 인구 집단을 훨씬 더 많이 다뤄줄 거를 요구하고, 두 번째는 공감력과 그리고 이 재난 심리로 표현하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메시지와 윤리적 메시지들을 하라. 중앙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백악관처럼 2시간씩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나 아니면 그 중수본이나 중대본이 2~3시간씩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야말로 굳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결론적인 거 2가지는, 지금 우리가 이제 덕분에 챌린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 동참과 응원의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전 그게 꽤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돼서 무척 다행이라고는 보는데요. 여전히 지자체 단위에서 그 해당 지역의 의료인을 향한 메시지 건수나 아니면 메시지의 그 의사소통의 그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 코로나19 사태는 계속될 거니까. 그리고 제가 촛불로 표현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빈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자체 단위의 소통이 유가족과 그리고 사망자 그리고 중증 환자와 그들의 보호자, 즉 가족을 향한 메시지 빈약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얘기하려면 좀 길지만 그냥 비교적인 제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그림이 이건데요. 지금 현재 이제 다 가져올 수 없어서 대표적인 서울시와 경기도만을 가져오면, 지금 뒤에 배경을 한번 봐주시면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지역의 수장들께서 의사소통, 그러니까 브리핑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발표하실 때 서울시의 경우가 이제 잠시 멈춤 캠페인, 즉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배경으로 깔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는 이제 원래 경기도의 그 메인 그 비전이나 목표를 주시고 옆에 이제 행정명령 발동과 같은 당시의 얘기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대표적인 메시지는 멈춤이라든지 명령에 해당되는 조처, 행정 조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워낙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단일하게 소위 말하는 국난 극복의 DNA가 있고 없고라고 이제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지금 나오는 영국이나 뉴욕은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숫자로 보면 우리나라의 성과랑은 비교가 할 수 없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긴 하나, 저는 지금 초점을 소통에 맞추고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잘해오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한 벤치마킹의 사례를 말씀드리라는 점을 결론적으로 잘 못했으니까 보고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볼 게 아니라는 거. 밑에를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외국의 주요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이제 중앙도 그렇지만 모든 메시지를 내보낼 때 밑에 Protect the NHS, 그러니까 그 의료 체제에 있는 의료인과 그리고 현장의 역학조사관들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메인에 노출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옆에 뉴욕주 주지사죠, 쿠오모가 말을 하는 모든 슬라이드 맨 밑에는 집에 있는 것이 감염의 확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것이 인명을 구한다라고 하는 인본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메시지를 덧붙이는 캠페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고려할 때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조금 있으면 저희가 어버이날이라 어제 꽤 많은 뉴스가 나갔는데요. 보면 참자, 어버이날 요양병원 가지 말고 참아주세요. 그리고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개인의 단위에서 피하고 참고 의 이야기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나의 가족은 물론이지만 내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길인지, 이것이 왜 결과적으로 더 이상의 바이러스 확산에서 우리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조금 전에 어린이날도 있었는데요, 불안하지 않고 안심하며 학습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게 같은 내용이지만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게다가 그걸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의 지자체장 단위에서의 이와 같은 보다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좀 더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 저의 평가입니다. 요게 저의 최종 결론이라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전문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제가 그 그림을 캡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인 분석과 과학적 설명인데, 사실 오늘 이후에 어떤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정부와 전문가 간에 지난 108일간의 코비드-19 의사소통, 그중에서도
정책 평가 내지는 정책의 권고 그리고 그 전문가 집단 안에서의 가버넌스나 의사소통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지한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전문가들이 그리고 메르스 때보다 조금 더 빨리 그 모여서 일을 시작한 건 맞고 지금 워낙 사태가 집단 감염에다 지역사회 감염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아까 이황진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뼈와 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영혼을 갈아 넣었죠. 정말 영혼을 갈아 넣고 했지만 그 안에서 불만이 있었고 이견이 넘어서서 이제 어떤 심한 갈등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 주제는 다뤄져야 되는데 오늘 저의 주어진 시간에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해서 넘어가고 국민을 향한 전문가의 과학적 설명에 대한 부분만을 잠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번 코로나19에서만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과학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전문가들은 사과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은 그걸 오렌지로 받아들이는 이 문제죠. 그 옆에 있는 건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건데 옛날 같으면 그리고 당시에 단순한 어떤 사안 같으면 정답을 전문가와 과학자가 주고 국민이 받아들이면 되고 또는 국민이 의사 선생님이 결정해 주세요처럼 진료실에 아직도 존재하는 풍경처럼 당신을 믿고 당신이 전문가니까 결정해 주시오라고 위임을 하는 요 두 가지가 아니라 보셨겠지만 지금 저는 이제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각종 위원회에 계시는 감염병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바이러스만을 다루시다가 예를 들어 이 찜질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다 어떻게 이걸 만들겠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니고시에이션 모델이 되고 시민 참여는 더 많이 늘어나는데 이 참여와 그리고 과학자의 참여 사이에서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지만 일단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 간에 이제 공유하고 있는 지식과 이해가 어느 정도 높이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리터러시라고 하고 이걸 우리는 과학소통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가 이 부분을 직격하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낳았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대부분 언론에 한두 번 이상씩 나가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제 이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는 아마 체계적으로 분석도 할 예정이지만 많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 예를 들면 질병관리본부의 대표자가 됐던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됐던 간에 적어도 세 가지를 점검하시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5분짜리 인터뷰를 하던 1시간짜리 어떤 집중 포럼을 하든 이해가 가능하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아는 걸 그냥 풀어놓고 오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의 리스크가 뭔지를 말하는 것과 어떤 액션을 해야 된다. 어떤 행위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해외의 현황을 아무리 길게 최신 지견을 말씀을 주셔도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가 뭐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고 그래서 어떤 현재 가능한 솔루션이 있는데 이걸 하면 어떤 베네핏 또는 리스크가 뒤따를 것인지 정도는 짚어주시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 시민사회가 이렇게 높은 불확실성 아직도 위기감의 불안이 떨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미 이 몇 가지의 사진을 캡처해 왔지만 많은 전문가들께서 그동안 국회에서 그리고 이런 그 온라인 카드 뉴스나 아니면 그 유튜버와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전통적인 지면을 통해서 출연하셨고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했습니다. 또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각종 단체 단위에서도 했었고요. 비단 바이러스 전문가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수의학 전공자, 그다음에 약학 전공자, 그리고 중요하게도 재난심리나 이 재난 상황에서의 정신건강을 다루는 정신건강의학자들도 상당히 저희들에게 많은 양의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그 점검의 상황에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의 이게 필요하다. 초기에 무증상 감염을 둘러쌌던 전문가분들의 어떤 입장의 좀 차이, 그리고 속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조사 결과를 너무 길어서 다 붙이진 않았지만 국민들이 지금 제일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고 더 클리어하게 알고 싶어,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게 무증상 감염의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일상을 재개했을 때 어느 정도 무증상 감염이 있는 건지. 근데 이게 답이 없죠. 답이 없지만 충분한 어떤 그 불확실성 자체를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하기를 전문가 집단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점만큼은 좀 공유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우려가 많은 이제 이 감염학자라든지 역학자분들께서는 집단 감염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국민들은 그보다는 언론 노출된 그대로 즉 오늘의 확진자 규모가 한 달 전에 비해서 어떤지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 갭을, 이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주 우려하는 게 이것들입니다. 정보 리터러시인데요. 통계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외래어, 아비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의학적인 용어, 뭐 기초 재생산 지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이거를 근데 이제 이거죠. 그럼 뭐 언론이 알아서 하거나 내지는 방역 당국이 알아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 이 전문가와 과학자 집단이 넘어가면 제 생각에 이거는 좁혀지지 않을 겁니다.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언론은 언론의 생리가 있고 방역 당국은 나름의 전달해야 될 정보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정보의 이 국민들의 이해와 그리고 활용 역량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강대희 교수님께서도 오실 텐데 의과대학 내지는 뭐 보건대학원 관련된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지금 이미 해외에서는 이 범용,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지를 굉장히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 교수님께서는 이제 환자 정보와 관련된 전 세계의 노력들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방역에서 성공한 한국이 지금 숨 돌리지 못하고 정신없는 나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요. 마찬가지로 정작 중요한 선별진료소의 위치라든지 이 전화번호라든지와 관련된 이 이해를 잘 알고 있다에 대한 대답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높죠. 모른다가 높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실 때 동원했던 우리나라의 독감 치명률 같은 것에 대해서는 키가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로 낮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조심해야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이걸 원론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절반이 원론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교수님들 그리고 연구자분들 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환자 볼 시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써서 시간을 내서 방송에 나가시고 지면에 나가시고 온라인 이런 데 나가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원래 하는 말이다, 원론적인 말이다 라고 되면 옆에 있는 페이탈리즘은 저희 위기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걸릴 사람은 걸리는 거고 이런 식의 태도가 올라가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생활 방역이 시점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떤 결정론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거기서 나온 정보를 따져볼 줄 아는 능력 그리고 그런 여유와 같은 내용들을 지금 바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이걸 보고 계실 전문가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해외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미티게이션 전략에서 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지 실제로 설문에서도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게 왜 내가 아직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건지를 막연하게 알지 구체적으로 모른다라는 대답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상 이유는 전문가분들의 과학적인 정보 차원에서 전달이 됐고 나에게 와서 닿는 소통이 빈약했다라는 것이 지금 응답인데 요런 내용들도 과학 리터러시와 멀지 않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결정적으로는 이거죠. 실제로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에탄올 써야 되는데 메탄올을 쓴다든지 교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딴에는 도와준다고 했는데 소금물을 분무해가지고 확진이 됐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언론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크게 알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기사를 쓰죠. 하지만 이거를 진짜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부는 예를 들어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권고안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과학자는요. 그리고 임상에 있는 의료인들은요. 그리고 저 같은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은 그럼 그냥 뭘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가를 한번 저는 생각해 볼 시점이다. 게다가 생활방역이기 때문에. 생활방역이 되면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지만 굉장히 위험한 아이디어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시간이 있다면 다 짚고 싶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19 시점에서 필요한 전문성이 누구고 뭔지 그리고 그 얘기는 좀 긴 얘기니까 다음에 언제 한다 하더라도 과학 정보를 둘러싼 소통에 있어서만큼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언론은 아무리 봐도 시간이 안 돼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죠. 지금 사실은 원래 확진자가 줄면 언론 보도량이 줄어든 것 같은데 코로나19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이렇게 줄었어도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도량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제 여기선 좀 우려가 있는데 처음에야 중국과 뭐 우한폐렴 이런 문제였지만 지금은 확진 정보인데 사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확진 정보보다는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액션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기획자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얘기들을 드리고요. 언론 얘기는 뭐 아쉽지만 다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이제 국민 마지막으로 그럼 가서 국민의 소통에서 그러면 요걸 말씀드리죠.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에 굉장히 걱정했던 게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위험 인식을 내지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위험의 크기를 볼 때 그 시비어리티라고 일이 벌어진 거의 심각성과 걸릴 가능성을 보는데 이번 코로나19는 매우 뚜렷하게 일단 걸리면 가게를 문 닫거나 직장을 못 가거나 내지는 직업을 잃거나와 같은 상당히 높은 그 컨세컨스 시비리티 인식이 있었습니다. 줄긴 했는데 여전히 높고 내가 걸릴 가능성, 전문가들은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감염 가능성을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는데요.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그게 해외에서는 전혀 볼 수 없고 그래서 지금 K방역의 칭찬은 방역 당국이 잘한 것도 있지만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는 국민의 동참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이 높은 불안과 메르스의 경험이 준 경각심이 엄청난 이건 거의 아름다운 그림인데 90%가 넘는 수준에서 예방행위를 실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80% 75% 이상을 보이고 있고 이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전 더 놀라운 거죠. 다 넘어가고 결정적으로 국민들께서는 큰 요인 3개를 꼽습니다. 우리 K방역이 잘하면 방역 당국이 잘한 거 말고 시민사회에서의 핵심은 방역 당국을 믿고 따라준 누군가는 이걸 수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신뢰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내 권리를 희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낳는 문제는 나는 이렇게 결사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우를 이탈하는 자가격리 위반자 나랑 같이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이 분노 감정이 높은 게 이제 문제긴 하지만 국민들께서 꼽은 중요한 이유는 공익을 위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희생. 마지막이 메르스 경험의 각입니다. 이 3가지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 이고요. 이게 참 중요한데 마스크 얘기 우리 언젠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요 얘기는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이건데 그러니까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응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려워서예요. 그 이유를 볼 수 있는 게 병원에서 다음에 와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건 내가 볼 때 병원이 위험한 곳이라서 안 갑니다. 생활방역 내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료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환자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기저질환자라고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료가 필요하고 입원해 있는 소아 환자, 중증 환자, 말기 환자분들의 심리 그리고 이분들의 미충족 수요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제가 자료가 없는 거고 다른 연구자들이 갖고 계시면 다행인데 제가 아는 한 이 정보가 지금 수집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의료인 얘기도 중요한데 넘어가서 덕분에 챌린지는 늦었지만 환영합니다만 이건 아직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이 의료인에 대해서만큼은 이번 코로나19의 한국의 대응은 여전히 후진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걸 선진화할 수 있기 위한 노력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넘어가서 끝으로 이 남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욕심을 낸다면 결사적으로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정부에 협조해야 된다라는 그 관계를 벗어나서 좀 함께하는 이런 상호성 기반의 위기소통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 계기가 지금 만들어졌다는 점을 공유하는 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